외근 일정도 많고 영상의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는데 이번 주에 실제로 했던 활동들 위주로 제가 한번 좀 담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뭐 전형적인 노무사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정책 관련된 활동도 좀 관심이 있고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천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인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이제 공동 단장 자리라는, 이렇게 보면 과분한 자리를 맡게 되면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이런 시점이기도 한데, 여태까지 했던 다양한 정책 관련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빛을 발하는 이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개업을 즈음에서부터 시작했던 이런 정책 관련 활동들이 헛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가볍게 얘기를 할 주제 중에 하나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노무사들이 어떤 때 이제 내가 노무사 하길 잘했다, 이 직업이 참 괜찮은 직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이런 직업을 꼭 해야 되나 현타가 오는 그런 시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상황들이 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조금 많이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저희가 나누죠. 저희 외재적 동기라고 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이제 금전적 보상이나 유형적인 칭찬, 상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이제 동기부여를 받을 때 외재적 동기부여라고 하고, 이제 내재적 동기부여는 이제 스스로가 만드는 동기부여죠. 말 그대로 그냥 자기가 만족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가 칭찬을 하거나 돈을 받으면서 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걸 이제 내재적 동기부여라고 하는데, 제가 정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얘기를 했고 참여를 했던 정책들이 실현이 됐을 때가 저는 첫 번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지만, 저는 사실 노무사를 하게 된 게 단순히 그냥 공인 노무사법에 따른 일만 하기 위해서 노무사를 하는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고 체질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 돈벌이 말고도 많이 참여를 했던 이런 정책들이 뚜렷하게 성과로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개가 된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한 2, 3월 정도까지가 청년 신산업이라고 해서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 IT 산업이나 이런 서비스업 같은 경우를 청년 신산업이라고 하면서 청년 신산업 업종에 대한 이제 고용노동부 차원의 특별 근로감독 같은 것들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사실 근로감독이라기보다는 자율 개선 사업에 더 가까웠던 이런 내용들인데, 작년에 저희 2030 자문단에서 초창기부터 이제 청년들의 근로 조건이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업종은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을 살피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 되게 대표적인 케이스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처음에 자문단 활동을 할 때만 해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장관님이든 이렇게 정부 부처에서 하는 이런 행사를 위해서 흔히 말하는 좀 동원이 되는 사진을 찍는 용도 이렇게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보다 정말로 많은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기 효능감이라는 부분을 많이 불러일으켜서 이제 이런 정책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를 하게 된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자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작게나마 반영이 됐다라는 점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대표 노무사든 고용 노무사든 사건이나 컨설팅 그리고 자문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상대방이 이제 만족을 해서 어떤 이런 피드백이 돌아올 때도 참 노무사로서 참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건 사건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사건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받아서 의뢰를 한 쪽에서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일이 끝났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전문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란 말이죠.
사건을 하면서 굉장히 사람이 힘들거든요. 준비를 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뭐 신문을 하고 상대방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압축적인 감정 노동이면서도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감사 인사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싹 씻겨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고, 노무사님들이 다 사건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감정 노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 사람을 직접 마주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사건을 굉장히 꺼려 하시는 노무사님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사건을 조금 더 많이 맡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돈이죠. 노무사들이 저처럼 특히 이제 아웃소싱이나 자문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아웃소싱은 저는 아예 안 하고 있고 자문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돈이 굉장히 몰려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달은 진짜 제 최저임금을 걱정해야 되는 달도 있고, 어떤 달은 야 진짜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달들도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노무사의 사건이라는 체계가 이제 착수금과 성공보수라는 개념으로 나뉘게 되는데, 착수금은 사실 저희가 그냥 정말 뭐 출석을 하고 이런 서면을 쓰기 위한 최소한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금전적인 수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성공보수를 받게 되는 건데, 성공보수가 겹치는 달, 뭐 한 건이라도 좋으니까 뭐 들어오면은 이제 어쨌든 착수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금액들이 한 번에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죠. 어려운 건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았던 건들을 딱 마무리하고서 돈 입금되는 거는 참 그걸 누가 싫어할까요? 개업 노무사로서의 이런 어떤 매력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고용으로 있을 때야 연차가 정말 오래되지 않은 이상은 사건이든 뭐든 인센티브로 보통 10%를 책정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성공보수가 500만 원이라고 해봐야 저한테 돌아오는 건 결국 50만 원인 거죠. 거기에 10%니까. 물론 이제 고용으로 있을 때야 당연히 이제 기본급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10%만 받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폐가 조금은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만, 개업을 한 다음에는 어쨌든 제가 뭐 예를 들어 성공보수가 뭐 작은 건이라서 한 300만 원 정도로 끝난다고 해도 300만 원을 제가 다 먹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기분이 좋은 느낌들은 훨씬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제가 고생해서 하는 결과들이 고스란히 저한테 돌아온다라는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이렇게 장점을 살펴봤고, 단점도 당연히 많죠.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단점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노무사는 특히 이제 사건이든 자문이든 대부분의 업무를 사람을 마주하면서 하다 보니까 카운터파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문을 할 때가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건은 그래도 아무래도 일회적이고, 그리고 사건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노무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감정 노동을 하더라도 그 종류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자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노무사한테 자문을 맡길 정도의 기업이면은 계약 자체는 사장님이나 이제 흔히 말하는 임원들이 필요해가지고 계약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분들이랑 직접 연락하는 경우보다는 그 인사 담당자라고 하시는 분들과 연락을 하게 된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일이고, 자기랑 직접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예의가 없으신 경우도 되게 많고,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도 굉장히 많고, 그런 관계가 고용노무사로 있을 때 발생을 하면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면 계약을 한 사람은 우리 법인 대표랑 저쪽 법인 대표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얻는 것들은 그들이지만 나는 이제 그거에 10% 들어가면 저희 상장기업 대기업이라고 해도 기업 자문, 월 자문 단가 자체가 100만 원 단위 넘어가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거든요. 아무리 큰 데라도.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100이 안 넘어가고 그 언저리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월 100이라고 해봐야 저한테 떨어지는 게 결국 10만 원입니다. 고용이라고 하면은. 이 돈을 받으면서 내가 일을 하는 게 흔히 말하는 현타가 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만,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일은 또 계속 몰리고, 그분들은 당연히 즉각적인 자문이나 이런 걸 요구를 하는데, 노무사가 자문사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겹치는 날은 수십 개의 일을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건데, 그들은 이제 뭐 간단한 서면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참 그럴 때 현타가 세게 오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사건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값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가 생기면은 이제 특히나 극단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건을 하면서는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만, 서로 막 얼굴 붉히면서 막 무슨 소송을 하겠네, 노무사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졌네, 막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은 참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사건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무사 시장의 단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 노무사로서의 고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작년 2023년, 22년 최근에 들어서 가장 개업률이 높아진 전문직 중에 하나가 단연코 노무사라는 이런 통계들이 많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개업을 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는 경쟁이 그만큼 심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세무사 업계도 마찬가지고 노무사 업계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이런 아웃소싱을 하는 업계들이 다 비슷한 상황인데, 뭐 세무사를 기준으로 하면 20년 전에도 기장료 받을 때 월 10만 원 받던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월 10만 원이다. 물가 상승률이 그동안 얼마인데 우리 서비스료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체감이 많이 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노무사 업계에서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는 게, 아웃소싱이 비싸면 사람들이 안 쓰기 때문에 가격적인 이 상승폭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돈을 못 올리고 있는 것도 있고, 경쟁이 그 상황에서 심해지니까 어떤 곳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저희 속된 말로는 이제 후려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그런 게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문 내지는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이제 월 단위 일종의 구독 상품을 파는 이런 시장들이, 그런 후려치기가 굉장히 심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곳들은 프로그램 초창기 개발 비용은 충분히 많이 들겠지만, 이제 한번 개발하고 나면은 자체적인 프로그램 쓰면서 아웃소싱 하면은 사람을 몇 명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진짜 어마어마한 박리다매로 가져가기 때문에,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막 7만 원, 5만 원 이런 말도 안 되는 단가로 이제 쓸어가게 되면은, 그런 거 뭐 3천, 4천 개씩 갖고 있으면은 자기들은 돈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업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도 뭐 사건을 막 엄청 높게 부르는 스타일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 특히 노측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다 보니까 노무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못 받아서 오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해닥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나 전문직 사무소 같은 데서 일을 하셨던, 아니면 굉장히 연차가 높으신 분들이 아니고서야 급여가 한 3,400만 원 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3,400만 원을 다 못 받았으면 바로 나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사건이 안 됐을 거고, 사건이 크게 되려면 이 체불액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불액이 1인당 2천만 원 넘어가기도 쉽지 않거든요. 퇴직금을 포함하더라도. 장기 근속으로 하신 분들이나 퇴직금 이슈 때문에 막 한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정말 가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 1,000 얼마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노무사들 시장 단가라고 해봐야,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옛날에는 뭐 20%가 기준이었다라고 하지만 성공보수가, 요즘은 사실 20% 받기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이 그 아래로 설정하시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비교 견적을 다 하고 오신단 말이죠. 딴 데서 얼마나 싸게 불렀을지를 아는데 저도 막 턱대고 비싸게 부른다, 가격 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은 일대로 하는데 돈이 그거에 비례해서 벌리지는 않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직업 자체의 한계라는 부분을 좀 실감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소송 대리가 불가한 상황이다 보니, 특히 액수가 조금만 커져도, 걸려있는 게 좀만 많아져도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럴 때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저희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부분이 노무사의 이제 또 큰 한계점이라고 저는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노무사님들이 로스쿨 진학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노무사 플러스 변호사라는 두 개, 참 따기도 어려운 이 라이센스 두 개를 가지면서 이제 전문성을 키워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할 수 있는, 뭐 제가 변시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당장 로스쿨 가는 것부터가 문제인데, 자대 로스쿨 정도는 어떻게 간다 해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그 변호사 자격증만큼의 효용을 투자 대비 어떤 이런 수익적인 부분이 돌아오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어차피 노무사 출신 변호사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위주로 가져가게 될 건데, 노동사건이 그래 봐야 대부분이 진짜 큰 건들 할 거 아니면은 애초에 그 금액 자체가 낮은 경우도 좀 많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진짜 큰 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진짜 대형 로펌에 가기 때문에, 내가 대형 로펌 주인이 아니고 구성원 변호사로서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전히 뭐 또 인센티브 제도로 가져가면 그 부가가치를 제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효용이 얼마나 있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100%의 확신이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저도 당연히 달려볼 의향이 있지만, 시험 과목도 사실 없잖아요. 저희가 뭐 형소법을 배운다든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나름의 전문가지만 그 나름에 있어서는 더 높은 전문성을 추구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이 직업 자체에 어떻게 보면 조금 좀 한계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직업이든 이런 부분이 없는 직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들어서 더욱 확신하고 있는 게, 저처럼 이렇게 돈 안 되는 일만 골라 하는 노무사도 어떻게 생계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아 그냥 이 직업이 나쁜 직업은 절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게 또 한도 끝도 없고 좀 더 나아가고 싶은 이런 향상심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부딪히게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현타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은 그 라이센스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어렵겠다는 자격증 사실 버리시는 분들도 적진 않거든요. 내가 진짜 도저히 안 맞아서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건이야말로 정말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으로서도 시간 낭비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핏이라는 부분에서 이 일에 핏이 맞는 분들이 이제 노무사로서의 어떤 이런 사명감이 될 수도 있고 직업적 만족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 다음 화는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잘 못 찍고 있는데 최수환 노무사님을 한번 또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요. 제가 혼자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잘 마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갑노무사 박한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